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바람직한 식생활이 어떤 건지 연구하고 습득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아름다움의 첫째 조건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함을 꼽았어요. 예전에는 이 정신적인 것들이 좀 약했다고 본다라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WHO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명명 지었어요.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을, 헬스를 신체에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원활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많이 두각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현대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먹을 것이 되게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WHO는 정신과 육체와 정신을 같이 건강한 상태를 정의 내렸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육체와 정신이 같이 건강하게 되면 피부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는 있지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우울감이 짙어지면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첫 번째로 자율신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란이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면역체계에 교란이 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영양소랑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뷰티 영양학에서 잘못된 식습관과 가다 음주, 흡연, 자외선 이 네 가지를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 일단 대사 질환이 생겨요. 대사 질환은 그야말로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대사가 안 되면 우리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뭔가 순환이 안 되고 림프 순환이라든가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지방 조직이 딱딱하게 굳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다른 것들과 이렇게 묶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셀룰라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마른 사람에게도 생기기도 해요. 그거는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원활하게. 그러다 보면 피부에 손상도 오고 이제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는 영양적, 정신적, 육체적 요인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뷰티 영양학을 배우는 거는 결국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항산화제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영양만으로만 따지는 식품들이 있고 이런 항산화제,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인체는 계속적으로 산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대사를 하면서도 산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여러 가지 산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떤 영양소라든가 항산화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 산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제라든가 이런 영양분, 이런 영양제 이런 것도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나무인데요. 잎사귀가 있고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이게 흙이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영양분을 이 뿌리로 흡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줄기를 타고 이제 영양분을 통해서 이제 줄기가 튼튼해지겠죠. 근데 여기에는 영양소의 역할도 있지만 어떤 그 기후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전적 이 품종 이게 어떤 품종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영양소 외에.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를 섭취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잎으로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판별할 때 그 잎사귀를 보잖아요. 잎사귀가 윤이 나고 뭐 통통하고 약간 물기가 머금고 있으면 굉장히 뭐 건강하다 아니면 싱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걸 사람이라고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뭐 입으로, 이건 뿌리로 섭취를 하게 되지만 사람은 입으로 섭취를 해서 주요 장기들의 영양분을 공급하면 장기 안에서 여러 가지 대사가 잘 되고 장기가 건강해지고 세포가 건강해지면 최종적으로 잎사귀와 같은 얼굴에, 피부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윤기가 있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얼굴이 있잖아요. 살짝 홍조를 띠면서 뽀얗고 피부가 좋고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양소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하면 그것이 결국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뷰티 영양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학은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50%나 되는 게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이거 생활 습관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결국 50% 정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사겠죠. 그리고 운동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쉬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생활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그 나머지 50% 중에 20%는 이제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 여자냐 남자냐, 나이가 적냐, 유전적으로 건강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경적인 거, 사회 경제적 여건, 교육, 주거 상태,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아무래도 높다 보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겠죠. 여유로우니까. 교육도 내가 어떤 물질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주거 상태가 열악하게 되면, 예전에는 간염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거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주거 상태는 거의 다 깨끗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제 진료시설이 얼마나 충분히 갖추어져 있느냐, 그리고 의료 체계가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 결국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이런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지금 오늘 2학기 동안 해야 될 어떤 학문인데요. 영양 면에서 영양 상태가 좋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또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그 요가 수용자라고 요가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먹고 섭취하는 것이 내 몸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좀 힘들어요. 계속 세포 대사 물질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노화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제공하는 공급원이 결국은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력이나 활동력이 커지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먹는 것이 좋아지면 건강해지고, 또 사람이 건강해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좀 맑아지게도 돼 있어요. 왜냐면 몸이 아프면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높게 되면 정신적으로 좀 액티브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도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여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분명히 좋은 물질들과 좋은 제품들, 좋은 식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지금 같은 날씨에는 우리가 싸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제철 과일을 먹는 것만큼 좋은 영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소의 공급은 체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생기죠. 몸이 건강하게 되면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생겨도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좀 침체되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죠. 건강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면 일단 체력이 저하되겠죠. 체력이 저하된다는 건 정신 발달도 느려져요. 왜냐면 뇌도 하나의 장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발달이 느려지고 그것이 또 우울증으로 되고 내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적인 거와 육체적인 것이 같이 결합이 돼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또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적정 범위보다 약간 적은 걸 섭취하거나 약간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그 기능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기능이 오히려 감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중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로리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일일 권장량을 알아야 되고 자기에 맞는 식품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얼만큼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그릇을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그릇을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 판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건강보험 이런 곳에서 측정한 어떤 기준인데요. 나이와 자신의 병력 및 가족의 병력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현재 체중과 과거 체중에 체중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생화학적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말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소 아니면 세포의 어떤 그런 산의 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 먹고 있구나, 먹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식사 섭취량이나 식욕의 변화, 내가 얼마큼 먹고 있는지, 내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기준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식품 섭취를 어렵게 하는 증상이나 문제점, 그러니까 뭐 이빨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뭘 먹으면 구토나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와 섭취 제한 식품이 있는지. 가령 저 같아도 저는 그 식품 알레르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특히 약간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회 종류를 먹으면 두드레기가 나요. 그런 것처럼 내 아이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지, 섭취 제한 식품은 내가 뭐 지병이 있는지, 당뇨병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지, 당뇨병이면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될 것이고 고혈압이면 나트륨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양 판정 기준이 있고요. 대사질환, 아까 말한 것처럼 대사가 잘 안 되는 것, 이거는 하나의 당뇨병도 질환이고요. 심혈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 질환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물과 기능성 식품을 복용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음주와 흡연,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도 영양 상태의 표준 판정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영양 상태가 좋은지 판정하는 것 중에 식사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시간 해상법을 하는 거. 도대체 내가 어떤 거를 먹었지? 아침부터 어떤 걸 먹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 내려가는 거고요. 직접 측정 방법은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식품 섭취 빈도 조사, 내가 얼마큼이나 어떤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좀 직관적이고 좋은 것은 이거 같아요. 식사를 기록하는 거.
내가 아침에 뭐 우유를 먹었는지 흑과일을 몇 개 먹었는지 칼로리 계산해서 딱딱딱 적고 몇 시에 먹었는지 물은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식사 조절을 통해서 내가 영양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영양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하고 생화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적혈구 수 이런 것들 이제 혈액을 이렇게 뽑아서 검사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 그리고 그다음에 하마토크린 그리고 이건 이제 빈혈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하가 되면 빈혈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거 적혈구 용적 이런 것들 적혈구 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남자가 좀 수가 많고 여자가 좀 작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양소가 굉장히 저하되면 나타나는 게 빈혈이에요.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요. 입병이에요. 구강염이라고 해서 입병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이렇게 부풀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체내에 있다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잘 못 먹었을 때 입이 헐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영양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아주 서서히 체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며칠 굶는다고 해서 막 갑자기 뭐 장기에 이상이 온다거나 피부가 갑자기 검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 이건 질병이 아니고 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게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장기가 있고 몸에 이 장기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위에서 쓰는 어떤 영양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대장에서 써야 되는 영양분이요. 여기 있는 거를 끌어다 써요. 일단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는 가장 급한 것부터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위는 정말로 내가 위가 어떤 병이 안 좋거나 뭐 심지어 위암이 걸려서 뭔가 뭐 영양소를 통해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질병으로 크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이 얼마나 충분한지 세 번째 임상열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영양 상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지럽고 뭐 위가 쓰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력이라든가 가족력, 체액이 저류, 영양 결핍에 의한 생리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의 그런 어떤 증상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영양 결핍에 의한 임상 증세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일단 머리카락이 뭐 정상은 윤택 있고 탄력 있다고 한다고 없으면 윤기가 없고 쉽게 빠지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이 되게 안 좋아지면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머리카락이 일단 뭐 다른 요인은 뭐 연령이 증가되고 화학 및 방사선 치료에 의한 탈모도 있죠. 이건 영양 외의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눈은 눈 점막이 창백해지고 일단 건조해져요. 나이가 들면 뻑뻑해지고 저도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하고 가렵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40 중후반이 되면서부터 눈에 염증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가까운 것들이 점점 안 봐지고 그래서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가까운 거 안 보여지는 걸 이렇게 멀리 보고 돋보이기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기 시작하면서 살짝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야맹증으로 오기도 해요. 야맹증은 밤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제 양맹증으로 오기도 하고요.
눈 주위에 홍조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술 먹은 것처럼. 그쪽에 이제 혈관이 모이고 어떤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정맥류가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점막이 이렇게 빨개지고 그리고 또 염증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도 영양결핍의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영양결핍 외에는 뭐 알레르기 질환이 있겠죠. 꽃가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영양결핍에 의한 임상 증세 또 하나는 아까 그 머리카락이 이어서 입술이 일단 건조하고 갈라지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안 좋고 그러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아주 우리가 이렇게 왜 되게 배고픈 상태에서 긴장하고 뭐 남하고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런 것처럼 영양결핍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상처가 있고 구강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포가 잡힌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염, 백태가 끼고 미각이 상실이 되고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폐렴과 감기랑 다른 증상이요. 미각을 상실한대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잇몸이 붓고 출혈이 생긴다. 그리고 피부는요, 더딘 상처 회복.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잘 안 아물고 되게 상처도 깊게 남아요. 그래서 건조하고 거친 피부 조직, 그리고 지방이 부족해지죠.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세포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아무리 기름이 많던 여드름이 많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건조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톱에 이렇게 막 줄이 가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렇게 핑크색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임상, 그러니까 증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섭취 기준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의 구성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리가 평균 필요량이 있고 권장 필요량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양 섭취 기준은 충분 섭취량이 있고 상한 섭취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상한은 우리가 과잉 또는 위배 너무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부르고요. 충분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소의 경우 섭취량의 적절 여부의 판단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있는지 그런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표의 이런 용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